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창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EU 클래스 마켓에 저의 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설한 강의는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 과목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과목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적 가설을 주제로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클래스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제 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승화 잠재력의 질. 삶의 특정한 영역에서 실제로 어떤 창의적 발전을 할 수 있었던 내담자가 이런 점에서 전혀 영향이 없는 내담자보다 예후가 좋다. 간혹 이 요인을 평가하는 것이 어렵지만 내담자의 관심과 야망에 세심하게 관심을 갖는다면 이 정보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한 내담자는 고대 예술의 수집품을 모으는 것에 대해서 생생하게 오랫동안 환상을 보고했으며 도자기 및 자기류 용품을 소유한 사람들을 매우 시기했었다. 그러나 그는 그런 가치 있는 것과 삼류 모방품을 구별하는 데 완전히 무능했으며 품질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했고 알려하지도 않았다. 요컨대 그는 단지 골동품을 수집하는 사람처럼 집을 꾸미고 싶었고 그들이 꾸미는 집을 시기했었다. 필자가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은 골동품을 수집하는 것은 개인적 부와 관련된 그의 주된 야망이며 단지 피상적인 관심이었다는 것이다. 다른 내담자는 실존 철학에 관심을 보여서 이에 대해 매우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몇 개월의 치료가 지난 후에 드러난 것은 그가 이 특정한 철학을 대중적으로 알린 몇 권의 책만을 읽었다는 것이다. 세 번째 내담자는 많은 양의 독서와 정규 교육을 요구하는 매우 높은 전문가적 수준에 도달했지만 시험에 필요한 이상은 어떤 것도 읽지 않았고 일단 졸업하자마자 더 이상 아무것도 읽지 않았다. 이 마지막 사례의 경우 일단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것과 그들이 기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시기심의 문제가 분석되자 내담자는 그가 전에 읽었던 것에서 읽고 배울 수 있게 되었다. 동시에 그 자신의 분석으로부터 배울 수 있게 되었다. 방금 언급한 이 모든 사례에서 내담자들은 피상적으로는 특별한 재능이나 관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화 잠재력이 낮았다. 다음에 몇 사례는 승화의 잠재력이 더 높았고 예후가 더 나으리라고 전망할 수 있었다. 이전에 언급한 대로 분석의 초기 단계에서 충동적으로 결혼한 내담자는 상인이었는데 역사에 흥미가 있었다. 그의 관심은 진실한 것으로 보였으며 그에게 진실한 기쁨의 근원이 되었다. 그는 이 분야에 정말로 깊이를 획득했지만 자신의 성취를 평가절하했는데 왜냐하면 그가 어떤 것에서든 성공하면 다른 사람의 시기가 이를 파괴할 것이라고 무의식적으로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다른 내담자는 아마추어 음악가였는데 그가 피아노를 칠 동안은 자신에 관해서 좋았던 것이 수면으로 떠오른다는 것을 분석의 초기 단계에서 자주 언급하였다. 그에게 음악은 신비하지만 이상적인 동반자였던 것이다. 내담자는 그가 음악을 깊이 있게 감상하거나 연주할 때면 언제나 선함에 대해서 어떤 막연한 믿음이나 신뢰가 재확인됨을 느꼈다. 초자아 통합의 정도와 유형. 필자가 이미 언급했듯이 자기애성 성격은 초자아가 잘 통합되어 있지 않다. 이들의 초자아는 주로 원시적이고 공격적이고 왜곡된 부모상의 파생물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상적 자기와 이상적 대상상의 공격적 전조가 정상적으로 통합되지 않았으며 후기 단계의 초자아 탈개인화나 추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내담자는 어떤 영역에서는 탈개인화가 되고 추상화된 초자아를 보인다. 예를 들어 이들은 돈이나 약속을 지키는 것이나 정서적으로 관여되지 않은 타인과의 일상사에서는 정직할 수도 있다. 이들은 대인관계에 관련된 사소한 전통을 깨었을 때 죄책감까지는 아니더라도 수치심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런 내담자는 최소한의 양심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예우가 좋다. 오랜 기간 동안 다른 사람뿐 아니라 분석가에게도 거짓말을 하거나 다른 형태의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는 내담자는 예우가 나쁘다. 반사회적 성격 구조는 이런 초자아 발단의 극단적인 형태를 나타내는데 가장 예우가 좋지 않다. 반사회성 성격이 분석 치료에서 절대적으로 가망이 없음을 언급하는 것은 전혀 새로울 것이 없지만, 그러나 여기에서는 자기애성 성격과 반사회적 성격 간의 연속체에 대해서 강조하고자 한다. 필자는 반사회적 성격은 병리적 나르시즘의 극단적인 형태로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 통합된 초자아가 완전히 결여된 것이 특징이라고 생각한다. 반대로 강박적 양상을 띠는 자기애성 성격은 예우가 좋다. 그래도 자기애적 내담자의 강박적 특성을 진단하는 데 주의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들이 강박적인 사람이라는 잘못된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이는 특히 아주 지적이고 교양 있는 자기애성 성격의 경우에 그렇다. 이들의 사고의 과정은 매끄럽고 차가우며 정서적 반응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강박적 특징으로 오해될 수 있다. 그러나 진정한 강박성 성격에서는 강렬하고 깊은 정서 반응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바로 불안한 순간에 그리고 정서적 갈등의 대체물이 나타나는 순간에서이다. 예를 들어 강박적 성격은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주제에 대하여 강렬하게 느낄 수 있고 겉으로는 매우 차가워 보이지만 타인의 정서적 깊이를 놀랄 만큼 잘 이해할 수 있다. 반면에 자기애성 성격은 빠르고 일시적인 피상적 감정을 나타내지만 그 배경에 있는 것은 정서적 지루함과 무관심이다. 6번째, 예외적 성격의 자기애적 만족을 허용하는 삶의 상황. 나쁜 예우를 만드는 내담자 생활 상황의 한 요인은 권력과 사회적 중요성, 존경에 대한 내담자의 요구를 행동화할 수 있는 기회가 내담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권력 지향적인 자기애적 내담자는 이미 그의 직업이나 사회적 삶에서 그런 지위를 획득해서 그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정상적일 수도 있으며, 그래서 이런 형태의 만성적 행동화를 분석하는 것이 어렵다. 정신분석연구소의 수련기 분석가가 분석을 전문적 지위로 올라가는 사다리로 쓸 수 있는 것과 같은 식으로 어떤 내담자는 분석 관계 밖에서 이미 존재하는 배출구를 통하여 그의 병적인 자기애적 요구를 충족시키고 또 이를 통해 분석에서 괴롭게 느껴지는 좌절을 보상함으로써 그 결과 치료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수 있다. 7번째, 충동 통제와 불안에 대한 내성. 자기애적인 내담자는 보통 거의 모든 영역에서 비교적 충동 통제력이 좋은 편인데, 타협 형성이 일어나 병리적인 자기애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몇 가지 영역은 예외적이다. 예를 들어 한 내담자는 충동 통제력이 아주 좋았는데 동성애가 행동화되는 기간만은 예외였다. 이 기간에는 내담자는 매우 충동적으로 일시적인 파트너를 만나곤 했는데 그 정도가 스스로의 사회적 지위를 위험에 빠뜨리게 하고 법에 저촉될 위험을 감수할 정도였다. 이 내담자는 그의 여자친구가 자신을 좌절시킬 때 느끼는 분노에서 도망가기 위해 동성애 경험을 이용했다. 만약 여자친구가 그에게 비판적인 것 같으면 그는 차는 그대로 두고 공공 화장실에서 남자를 꼬셔 자신에게 구강성교를 하도록 하고는 역겨움을 느끼며 그 남자를 버리고 긴장이 풀려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동성애 관계에서는 그는 자신의 남근을 빠는 남자가 그를 끔찍하게 원하며 내담자가 그 관계에서 가용한 모든 사랑과 만족의 소유자라는 환상을 가진다는 것이 점차 드러났다. 그는 그의 사랑을 다른 남자에게 줄 수도 있었는데 이는 자신이 풍부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나중에 그의 파트너를 갑자기 버리고 무시하면서 내담자는 자신이 시기하고 미워하는 적대적이며 경멸적인 어머니와 그리고 그 어머니를 나타내는 여자친구와 자신을 동일시했다. 전체 행동을 통해서 내담자는 자신이 여자친구, 어머니를 성적으로 원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확인하면서 그녀에게 복수를 했다. 이 사례에서 표면적인 충동 통제가 부족해 보이는 것은 분석적으로 이해되고 해결될 수 있는 특수한 방어 구조이다. 이런 내담자의 경우는 충동 통제력이 빈약하거나 아예 없는 내담자보다 예후가 좋은데, 후자의 경우는 행동화하면서 충동 통제력을 상실하는 소위 혼란스러운 성격이거나 아니면 일종의 성도착이 충동신경적,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등과
결합된 사람들이다. 불안하면 곧 일반적인 행동화를 하거나 다른 증상이 심하다는 내담자도 예후가 조심스럽다. 즉 불안 내성이 아주 낮은 사람들이 그렇다. 1차 과정적 사고로의 퇴행. 필자는 위에서 뚜렷한 경계선 특징과 자기애성 성격 구조가 결합된 것은 정신분석 치료의 금기라고 제안하였다. 어떤 자기애적 내담자는 거의 증상이 없고 충동 통제력이 좋으며 심지어 불안 내성이 너무 낮지도 않지만 1차 과정 사고가 놀라울이 많지 표면에 가까웠다. 예를 들어 한 내담자는 아주 잘 생활했지만 몇 년 동안 그에게 뭔가 예수님 같은 것이 있다는 즐거운 환상을 가지고 있었고 그가 예수님과 공유하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는 것을 즐겼다. 그는 이런 환상이 비현실적이라고 올바르게 평가했지만 그러나 동시에 이것이 매우 즐겁다고 생각했다. 치료가 시작되자 이런 환상의 강도는 점차 증가되어 내담자는 결국 그가 예수가 아닌지를 의심했다. 그리고 그는 갑자기 퇴행하여 정신분열증 반응을 보였는데 이는 만약 그가 표현적 심리치료를 받지 않았더라면 이 시점에서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내담자의 퇴행 가능성과 관련되어 또 다른 점이 있다. 뚜렷한 경계선 특징을 보이는 내담자, 특히 충동 통제력이 결여되어 있고 불안을 견딜 수 없으며 1차 과정 사고 경향성이 있는 내담자는 비록 그가 죄책감을 느끼고 우울증을 경험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이더라도 이런 사례에서는 정신분석이 금기가 된다. 왜냐하면 이런 사례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생겨나는 우울이 정신병적 우울이나 심한 자살 시도로까지 퇴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공적으로 치료되기 위해서 모든 자기애성 성격은 심한 우울과 자살 환상의 시기를 겪어야 하는데 이를 견뎌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자아 강도를 갖고 있지 않다면 삶이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자아가 약한 이런 사례에는 지지적 심리 치료가 권장된다. 메닝거 재단의 심리치료 연구 프로젝트에서 연구된 내담자 중에서 심한 자기애성 성격 구조이면서 뚜렷한 경계선 기능을 보이는 내담자의 경우 순수하게 지지적인 접근으로 아주 성공적으로 치료되었다. 이 얘기가 어떤 면에서는 컴버그의 오류예요. 어떤 면 컴버그가 생각하는 정신분석은 자아심리학자들이 생각하는 정신분석인 거죠. 사이카틱하거나 심한 보드라인 환자에게 치료하는 것은 정신분석이 아니라고 보는 견해를 밑바닥에 깔고 있죠. 자기애성 성격이고 또 보드라인 성격이 이렇게 강한 사람들은 정신분석으로 치료하는 것은 금기다, 위험하다. 근데 왜 위험할까? 위험한 방법으로 치료하니까 위험하다. 그러니까 정신분석으로 치료한다는 건 해석을 중심으로 치료한다는 얘기 이분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해석을 아직 충분히 소화해내지 못할 심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해석을 계속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공격으로 느껴지니까 계속 공격받으면 이분들에게 잠재되어 있는 공격성이 만만치 않은데 이 공격성이 어쩌면 치료자를 향하거나 아니면 자기를 향할 수밖에 없잖아. 그럼 심한 경우는 자해행위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분들 안에 있는 공격성을 극대화시켜버리는 이런 치료 기법을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도 정신분석이라고 이해를 하면 이분들의 정신분석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논리가 안 맞는 거죠. 지지적 치료라고 하지만 현대정신분석 입장에서는 전이와 저항을 가지고 치료에 임하는 방식은 다 정신분석이라고 보는 거죠. 지지적 치료는 뭐 정신분석적인 어떤 통찰이 없이 지지적 치료를 할 수 있느냐. 그 지지적 치료라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정신분석의 무의식의 세계를 잘 이해하는 분들이 해석을 소화할 수 있는 내담자에게는 해석을 하지만 해석적인 접근이 아직은 시기상조인 분에게는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 예를 들어서 조이닝이나 미러잉을 하면서 이분들이 자기 정서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을 인내롭게 가면은 이분들이 위험하지 않게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런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자아 강도가 어느 정도 강화되면 그 시점에서 해석적인 접근을 통해서 이분들을 정신분석의 어떤 기법 중에 가장
초기에 사용하고 지금도 가장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는 해석을 통해서 이분을 치료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이건 치료의 후반기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물론 그 이전에도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자객적인 것 같은데 어느 시점에서는 굉장히 건강한 모습을 보일 때는 그때는 해석이 또 할 수 있겠죠. 근데 사람을 너무 분류해가지고 이 사람은 사이카틱하고 이 사람은 보드라인이고 이 사람은 뉴라틱하다고 딱 고정시켜서 보고 거기에 대한 치료 기법도 하나로 통일하는 이런 것들이 위험하다. 사람 안에는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층이 있다고. 우리의 건강한 층이 있지만 그 밑바닥에는 어떤 우울적 자리도 있고 그리고 디프레시브한 PS 포지션. 그러니까 D 포지션과 PS 포지션이 이렇게 돼 있고 현재 심리 상태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게 계속 여러 층들이 쌓여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가장 심한 증상이 나오지만 어떨 때는 또 말짱하고 어떤 디프레시브한 포지션에서 미안함도 나오고 여러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너무 우리가 분류해서 그 사람을 보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 그래서 함부로 진단하지 말라고 하는 게 정신분석에서 항상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어느 한 사람 어느 쪽으로 분류해서 보게 되면 그 사람 내가 진단한 교과서에 나오는 진단하는 증상들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죠. 그런데 같은 증상을 보이지만 사람들이 뉴라틱한 상태에 있는 경우도 있고 사이카틱한 상태도 있고 어떤 경우는 같은 정서를 가지지만 건강한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 사람은 이거밖에 안 돼. 이 사람은 이 중간이야. 이 사람은 건강해.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도 심한 불안이 생기면 사이카틱한 상태로 갈 수 있죠. 보드라인 상태로 가서 부부싸움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건강한 사람도. 이럴 때 심리 상태는 이 사람은 과거에 다 겪었지만 그 지점을 퇴행한 거거든요. 그럼 퇴행한 시점에서는 그 퇴행한 사람에 걸맞는 어떤 접근을 해줘야 되고 보통은 굉장히 보드라인 레벨이 있다고 하지만 이 사람이 지금 상태가 아주 좋아서 사람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상태이고 그 시점에서는 과거에 하지 못했던 해석적인 접근을 통해서 이 사람을 도와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내담자를 중심으로 보지 않고 내가 가진 틀을 가지고 사람을 본다고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제일 위험한 거죠. 그래서 너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항상 겁이 나요. 너무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쉽게 진단을 내고 그리고 자기의 지식에 대해서 굉장한 프라이드를 갖는 사람들 이게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떤 하나의 하이파스를 가지면서 과학적인 태도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모습까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자기 자만감이 있다. 프라이드에 빠져버리면 나는 사람들 보면 잘 알아. 내가 사람들 잘못 본 적이 없어. 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떠냐고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첫인상이나 이 사람에 대한 나의 편견이 그 이제 어떨 때는 맞기도 하지만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으면 이건 엄청난 편견이 되어버리죠. 그럼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그분의 어떤 모습으로 보이거나 내가 가진 어떤 퍼스펙티브 가지고 이 사람을 판단할 저지멘탈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있는 그대로 수용할 능력을 우리가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근데 제 얘기 들으면서 느끼는 게 있으면 조금 나누시죠. 뭐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얘기 좀 말씀하신 이또 컨버그가 조금 하고 있는 게 해석적인 입장에서 접근하다 보면 그 내담자가 그걸 영향에 받아들일 수 있는 역량이 되지 않았을 때는 굉장히 큰 뭔가 좀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 문제가 같아요. 생기는 거죠. 네네. 예, 더 심각해지고 오히려 또 어설프게 접근했다가는 완전 오히려 큰 어떤 이렇게 큰 상황으로까지 내몰릴 수 있는 그런 파근이 느낌이 될 수 들어요. 있는 거죠. 그게. 네네, 네. 예. 그러면서 이제 느끼는 게 또 뭐 보통 또 쉽게 생각하는 게 그게 이제 치료자나 그 상담자가 가지고 있는 게
저도 그렇지만 우연찮게 뭐 만나서 마주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제 안에 스스로 발동되는 게 뭐냐면 어떤 제가 경험했고 가지고 있던 지식적인 이런 띠오리 같은 것들이 이게 아,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교수님. 네, 그렇죠. 그게 네, 자연스럽게 일어나는데 네. 그 자체를 우리가 나무랄 것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플렉서빌리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그러니까, 그렇게 볼 퍼스펙티브도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 임상 경험도 많고 한다면 그게 오히려 더 활발해요.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우리 인간에 대한 이해의 퍼스펙티브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는 프로이디안 측면에서 통찰이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대상관계 쪽에서 이해하는 쪽에 통찰이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셀프 사이카리 쪽에 어떤 때는 현대 정신분석적 모던 사이코애널리스 쪽에서 하는 얘기 쪽에서 내가 무의식 중에 소화하고 있는 그 이론의 그 틀들이 생각나면서 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한다. 근데 우리가 어떤 틀들이 없으면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는 게. 그건 어떤 건강한 건데 그거 자체가 항상 나한테 한번 떠오르는 게 그게 다 맞다고 하는 착각에 빠지지 않으면 음, 음. 아, 이 사람은 이런 측면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구나. 그렇지만 좀 더 자세히 봐야지. 음. 이러면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느낀 게 저는 시간을 가면서 느낀 이게 그래서 임상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이거 수업에 참여하면서 다른 선생님들 이제 실전에 계시는 선생님들 그분들은 거의 지금 뭐 클라이언트라든지 이제 내담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그분들을 보면서 저도 느끼는 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뭔가를 나오는 것이, 저게 이제 임상에서 많이 숙련되고 단련된 것에서 나오는 내공이구나라는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내공이라는 게 그래 이론 네, 공부 그리고 자기 분석 그리고 임상 네, 경험이에요. 이게 다 네. 합쳐지는 거죠. 근데 음, 이게 거의 무의식의 영역에 내려가 있어야 쓸 수 있는 거지. 음, 이게 음. 내가 기억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의식 그런 것 속에 같아요. 나오지 네, 않는다. 네. 그래서 오늘 저는 이걸 하면서 느낀 게 아까 좀 전에 했던 것들 통해서 좋은 어떤 뭔가 하나 인사이트를 하나 받았습니다. 교수님 뭔가 그 PS 포지션하고 D 포지션 사이에서 그거를 또 교수님이 적용해 주신 어떤 스피리추얼한 어떤 관점에서 PS 포지션, D 포지션 이런 것들 어떤 요런 카테고리가 좀뭐 뭐 나중에 뭐 논문을 쓰거나 뭘 할 때도 굉장히 요거 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네. 그러니까 정리될 것 같습니다. 네. 영상의 단계를 네. 1차 단계, 2차 단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네. 근간이 돼요. 그게. 그러니까 성숙한 영성과 아직 미성숙한 영성을 구별해내는데 이 이론을 잘 변형해서 쓰게 되면 도움이 네. 크게 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네. 성숙한 영성을 사는 분도 있지만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미성숙한 영성 속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얼마나 있으니까. 그 같은 영성이라고 하지만 그게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 네. 네.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음. 그 마지막으로 느낀 건 여기 케이스에서도 나왔지만 이게 사회적으로도 지금 요즘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오피니언 리더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인데 나중에 뭔가 스캔들이 터졌을 때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일들로 인해 가지고 스캔들이 터져 가지고 그런 예들 여기 예를 들면 뭐 연인과의 관계 있는데 그게 잘 안 될 때는 뭐 동성애를 찾으러 간다든지 그래요. 이런 것들이 어떤 사회에서도 그런 모습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인데 그게 그 사람의 어떤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일어난다는 것 이런 것들이 반사회적인 행동이라든지 이런 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좀 어떤 주변에 너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런 상황이 너무 많은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 실제로 같아요. 네. 심리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어떤 교회에서나 정신분석이나 아니면 어쩌면 라이프 코칭이나 어느 영역이건 목표는 똑같다는 얘기 결국. 그래서 이걸 서로 다른 영역으로 볼 부분이 아니고 통합해서 인간을 돕는 이런 입장을 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영성 쪽에서는 충분히 통찰이 안 가고 있는 부분은 정신분석이나 라이프 코칭이나 이런 쪽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함께 가져와야 되고, 마찬가지로 정신분석이나 라이프 코칭을 하시는 분들도 영성에서 가져와야 될 귀중한 자산들을 가져와서 함께 써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사람을 도울 수 없는 거죠. 사람은 복합적인 존재인데 이게 합리성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크게 우리가 미싱된 부분이 너무 사람을 지성 중심, 지식 중심, 우리는 합리성, 우리 이성, 그러니까 이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성을 우상화했다. 근데 가장 이성적인 인간 중에 엄청난 범죄자가 나온다는 문제는. 네. 이성이 고도로 발달한 사람은 아주 큰 기여를 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에 사회에 가장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합리성에 의해서 인간이 잘 살 거라고 하는, 이건 환상이에요. 합리성만 가지고, 그래서 아이들 공부만 잘하면 이 아이가 사회에 기여를 할 거라고 하는 건 큰 착각이라는 얘기예요. 그 리슨 중심으로 데카르트 이후에 서구 문명이 합리성 추구를 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신의 개념이나 어떤 자연법 개념이나 모든 것들을 다 버린 결과가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으로 이렇게 오는 거죠, 사실은. 합리적인 사람들이 전쟁도 합리적으로 해서 많은 사람을 합리적으로 사살한다. 그래서 우리의 이성이 중요하지만 이성만을 우리가 가지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는 없다는 것을 깊이 이해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이성적으로만 발달하면은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만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공부만 잘하면 그 아이는 무슨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부모가 다 용서해 주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여기서 엄청난 해악이 끼칠 수 있죠. 아이의 건강한 균형 있는 발전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적으로만 잘하면,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게 용서된다고 한다면 이 아이는 균형 있는 인간 발달에서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래요. 오늘은 우리 여기서 마치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완전 원투원 과외였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네, 오늘 다음 주에 봬요. 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창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U 클래스 마켓에 저의 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설한 강의는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 과목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과목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적 가설을 주제로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클래스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제 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저는 뉴욕에 있는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의 창설자이며 운영자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한국임상정신분석연구소 공동소장으로서 정신분석가들 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과목은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입니다. 이 과목에서는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 가설, 즉 무의식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심리적 결정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인간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욕동 혹은 본능에 대한 이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원본능과 자아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그리고 자아는 어떻게 발달하는 것인가, 그리고 자아와 원본능 간의 갈등이나 대립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자아가 스스로를 방어하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 자아가 가지는 방어 기제들은 어떤 것인가 하는 얘기를 나누면서 자아의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대상관계가 발달함에 따라서 초자아가 발달하게 되는데 초자아의 발달 과정과 그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정신 분석이 무의식의 세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실수와 재치 그리고 꿈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분석학이 심리학 전체를 다루는 일반 심리학이긴 하지만 연원적으로 정신병리 측면에서 발달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정신병리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정신적 갈등이 정신병리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또한 정상적인 발달 과정에서도 정신적 갈등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정상적인 정신 기능과 정신적 갈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태어날 때 이고나 혹은 셀프라고 하는 자아나 자기를 가지고 태어났는지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여러분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신분석에는 다양한 학파들이 있는데 이 다양한 학파들을 각각 독립된 것으로 보지 않고 다양한 정신분석들을 정신분석이라는 큰 틀 안에서 통합해야 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합적인 정신분석이 왜 필요한가 하는 얘기를 우리가 나누게 되겠고, 그리고 정신분석 자체가 영성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우리 인간 발달을 중심으로 인간을 이해한다고 할 때 정신분석과 영성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이런 다양한 측면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